하늘의 변화를 관찰하고 자연을 읽었던 우리 선조들. 전에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이 하늘을 우러르고 그리고 하늘의 변화를 아주 세심하게 그 기록으로 남겼는데, 바람이라는 자연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그런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것처럼 바람을 읽는 기구 풍기. 그것은 늘 왕의 곁에 있었고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역풍을 안 맞고 편안하게 행차하게 하기 위한 단순히 그 자연 현상으로만 보질 않고 또 어떤 재해가 일어나도 재해현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자연현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삶. 그들에게 불었던 바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활은 검과 더불어 조선의 대표적인 무예다. 가느다란 화살이 공기를 뚫고 관역에 꽂힐 때 이 순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느냐 뒤에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화살을 평소보다 더 멀리 보낼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덜 보내게 하느냐, 그런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활을 쏘는 곳엔 늘 바람을 재는 기구가 있었다. 때문에 궁사는 그 바람을 읽을 줄 알아야 했다. 선찰지형, 후간풍세. 지형을 살핀 후 바람을 살펴라. 궁사는 활을 다루는 것뿐 아니라 바람도 이용할 줄 알아야 했던 것이다. 작게는 화살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선조들은 활이 주 무기였기 때문에 그게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관측하고 그걸 이용해서 활을 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아주 일상에서 느끼고 배우고 연구하는 과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읽어 생과 사를 가늠했던 궁사들. 그들에게 바람을 관측하는 것은 무예를 연마하는 것 이상의 삶 자체였다. 궁사가 아니더라도 선조들은 늘 바람을 관측하고 그것을 생활에 활용했다. 왕은 하늘을 읽어 백성을 돌보고 백성은 자연의 섭리를 익혀 땅을 일구었다.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에 바람은 신앙이기도 했다. 바람을 관측하고 그것을 이용하기까지 선조들의 삶엔 어떤 변화가 왔을까? 먼저 과거엔 바람을 어떻게 관측했는지 알아봤다. 경복궁 한쪽에 서 있는 이것은 바람 관측기구인 풍기를 꽂았던 풍기대. 팔각기둥엔 왕실의 영험함을 상징하는 버섯, 구름 등이 새겨져 있다. 풍기에 대한 역사는 순조 때 그려진 동걸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시 동궁전 앞마당엔 기상 관측기구인 추국이, 간이, 해시계와 더불어 풍향과 풍속을 관측했던 풍기가 세워져 있다. 지금은 경복궁과 창경궁 두 곳에만 남아있다. 당시의 온전한 풍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증보 문헌 비고에는 풍기의 구조와 명칭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풍기는 사각형의 아랫단과 그 위로 팔각형의 윗단이 세워져 풍기대를 이루고 그 가운데 깃발이 달려있는 깃대를 꽂도록 돼 있다. 풍기대는 단단하고 무거운 화강석, 깃대는 주로 대나무를 써 풍기죽으로도 불렸다. 풍기는 세종 때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화강암의 석대는 영조 때 개량된 것이다. 그럼 이것으로 어떻게 바람을 관측했을까? 풍기의 그 석대가 한 2.4m, 사람의 키보다 좀 높아요. 그 위에 풍기죽 위에 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서서 위를 바라보면은 그 팔각면에서 어느 면으로 깃발이 지금 납붙이고 있는가, 그걸 보게 되면 바람이 오는 방향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풍기는 모두 궁에 있다. 그런데 당시 넓은 담장에 둘러싸인 궁에서 바람을 관측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근거는 단 한 장의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걸륭 13년 무진년 10월 16일이 1748년 12월 6일이에요. 그 양력으로. 네, 휴일. 이날 낮에 이제 오전에 오후에 낮에는 2번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1경, 2경, 3경이 한밤중에 5경까지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여기 조사하면은 혹청, 혹밀, 그리고 곤풍이라고 했거든요. 곤풍하면은 남서풍이에요. 남서풍이 불었다. 여기에도 이제 종일 곤풍이 불었다. 남서풍이 불어왔다. 이런 그 기록이 있고. 영조 때에 기록된 이것은 매경, 매 시간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기록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관측 시간이 밤이었다는 것이다. 밤에 이토록 자세히 풍향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 궁전은 왕이 사는 곳이죠. 왕이 사는 곳에 왕이 거동을 하실 때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맞바람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갔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궁궐엔 유독 문이 많다. 당시 승정원에선 매일 아침 왕이 순풍을 맞으며 행차할 수 있도록 동선을 미리 발표했다. 이런 관측 기록은 관보를 통해 백성에게도 알려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했다. 화성 능행도엔 행렬의 양쪽에 수많은 풍기가 펄럭이고 있다. 바람의 방향마저 쉬이하지 않는 귀한 존재인 왕. 때문에 바람을 관측하는 것은 단순한 기상 관측 그 이상이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바람 관측 기구는 조선시대 풍기가 전부다. 하지만 바람을 관측한 기록은 그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전해진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엔 바람 외에도 비와 눈 등 수많은 기상 관측 기록이 전해진다. 천문 관측기구인 첨성대를 통해 육안으로 하늘을 관찰했듯이 기상 관측도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된다. 또 삼국시대 기상 기록 중엔 가뭄이나 홍수, 태풍과 같은 기상 이변에 대한 기록도 많다. 이런 이변 현상까지 상세히 기록됐다는 것, 이미 그 이전부터 기상 관측이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35년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지였던 졸본송 부근에 색깔이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한 구름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 관측 기록입니다.
비, 구름, 눈. 과거엔 기상현상을 따로 관측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기록했다. 때문에 기상 관측과 함께 바람 관측의 역사도 시작된 것이다. 근대적 과학으로서 기상 관측 방법이 규격화된 건 세종 때의 축구기가 발명되면서부터다. 이를 시작으로 해시계, 물시계, 풍기 등 다양한 기상 관측 기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모두 농사에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조정에서 관측한 기상현상은 백성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왕은 이상현상에 대비하고 새로운 농사법을 고안해내기도 했다. 때문에 관측 항목은 점점 늘어나 비와 바람은 물론 번개와 우박, 안개 등 10여 가지가 넘었고 그 관측 방법도 세분화돼 갔다. 바람은 북풍이다 또는 남서풍이다. 그때는 북풍, 남서풍 얘기 안 하고 북풍은 간풍이라고 하고 그 남서풍은 건풍이라고 하고 그래 8방향으로 얘기했어요. 창경궁 풍기는 경복궁과 달리 깃대와 깃발이 복원돼 있다. 아래에 풍기되는 그 구조나 모양, 크기가 경복궁의 것과 거의 흡사하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까지 알아온 바람의 방향, 그것을 알 수 있는 방위 표시가 없다. 풍기로 풍향을 관측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봤다. 이것은 조선 영조 때 만들어진 소형 풍향기다. 크기는 아주 작지만 가운데 깃대를 꽂는 구멍이 있고 대리석과 같은 무거운 돌로 돼 있어 풍기대와 같은 받침으로 추정된다. 이 작은 풍향기엔 많은 글이 새겨져 있는데 먼저 옆면의 건륭정축은 영조 33년, 즉 1757년에 만들어진 것을 뜻하고 그어진 선들은 방향을 뜻한다. 방위는 이 정육면체 네 면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먼저 한 면은 손이라고 해서 남동쪽을 나타내고요. 또 간이라고 해서 북동쪽, 그 다음에 건이라고 해서 북서쪽, 그 다음에 곤이라고 해서 남서쪽을 나타냅니다. 풍기로 측정한 풍향은 주로 8개 방위였다. 동서남북을 기본으로 북서쪽을 건, 북동을 간, 남서쪽을 곤, 남동을 손이라 했다. 그 관측된 기록을 보면 곤 방향에서 관측이 됐다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실록 기록에 보면 그 건 방향에서 관측을 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현재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그 방위 체계의 명칭이고 또 한편으로는 8개에 나오는 그 방위 체계와 동일한 그런 명칭입니다. 즉 천문의 방위 체계와 같았다면 궁에 있는 풍기는 고정돼 있으니 굳이 방향을 새겨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방향이 새겨진 이 소형 풍향기는 좀 더 진화된 휴대용 풍향기란 걸 알 수 있다. 이 유물이 지금 경복궁이나 상경궁에 있는 풍기대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또 정확한 방향 표시가 있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옛날에 지금도 풍향을 측정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북남서동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정확하게 방향 측정한 것으로 봤을 때 현대에 비해서도 과학적인 측면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람의 세계인 풍속은 어떻게 관측했을까? 먼저 성호사설의 기록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내용 중에 나무로 만든 까마귀는 풍기를 뜻하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 방향은 풍향을, 꽃잎의 회전 속도는 풍속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풍기로 풍향과 풍속을 모두 관측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근거를 찾아봤다. 삼국사기의 풍속 관측 기록을 보면 나무가 뽑힐 정도의 바람을 대풍, 그것의 기와까지 날아가면 폭풍이라 기록돼 있다.
토량형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엔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 정도에 따라 풍속의 등급을 매긴 것이다. 문헌에는 바람의 그 속도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나무 가지가 부러진다든가 그 방향의 바람의 세기에 대한 표현들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상황을 표현들을 했지만 그 예를 들어 풍기의 깃발에 어떤 나부끼는 것을 보고 방향의 바람의 속도에 대한 그런 표현들은 아직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풍속에 대한 정도는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에까지 같은 방법으로 기록된다. 그런데 고대부터 왕들은 왜 이토록 기상관측에 몰두했을까? 그 당시에는 기상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던 시절입니다. 악천후가 나타나서 어떤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즉 왕이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나,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곧 그 기상현상의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믿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왕의 경우는 날씨도 순조롭고, 그래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먹거리들이 풍성하다라는 그런 거를 암시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왕의 권력도 그저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었다. 때문에 왕들은 기상이변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쯤 관측 기록이 폭등했듯이 조선시대에도 각 왕들마다 기상이변을 더 꼼꼼히 기록했다. 정규적인 관측이었다기보다도 좀 특이현상에 대한 기록이 주로 많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의 방법을 계속 과거에도 했었다라는 그런 해석은 좀 어렵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 어떤 폭넓은 가뭄이라든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가뭄 현상, 황사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조선에까지 관측되는데 흙이 비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토우 또는 우토로 명칭이 통일돼 있다. 황사란 명칭은 일제 이후에 명명됐다. 하지만 지금의 황사와는 다른데 과거엔 단순히 흙비였고 지금은 오염에 의한 것이다. 농서인 금양 잡록엔 특히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부는 동풍이 농작물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왕들도 동풍이 불 때면 미리 걱정을 할 만큼 동풍은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동풍으로 인한 재해는 11월 한 달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있었고 특히 수학기인 8, 9월엔 곡식 피해가 컸다. 그럼 지금같이 예보나 관측 기술이 없었던 과거에 기상이변이 일어났을 땐 어떻게 했을까? 과거엔 하늘의 뜻에 따르고 하늘의 현상을 관측하는 것이 곧 기상관측이었기에 기상이변에 대한 대처도 기우제나 천신제를 올리며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풍수에 져서 농사가 망쳐지면은 백월른 거고, 농토가 다 떠내려가면은 다른 데로 가고, 예전에 경상도 사람들이 그 풍수에 많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농토가 다 떠내려가면은 정부에서 그 사람들 다 해가지고 북쪽에 함경도 지방에 많이 보냈어요. 그 넓은 데 가서 개간해서 살아라. 그래서 지금 함경도에 경상도 말귀가 남아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늘에 맡기고, 그죠? 하늘이 감동할 수 있는 제사를 지내고,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동네에서 같이 협조해서 뭐 농사일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기상관측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닌
이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응하는 삶을 산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선조들은 자연을 활용하기로 했다. 바람을 활용한 방법 중 대표적인 건 배, 어선이다. 사람이 물을 건널 때 이용한 건 오직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가는 뗏목에서 시작된다. 뗏목도 진화해가면서 점차 조밀해지고 튼튼해지는데 노를 젓는 방법도 조금 더 수월해져 사람의 힘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발전해 갔다. 그러다 나타난 것이 돛이다. 돛이 달리면서부터 배는 사람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돛을 달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배의 규모도 커졌다. 이것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오가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었다. 예전에는 떼배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였다면 다시 생겨나면서부터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떼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노를 젓다 보니까 그 이동 거리가 짧은 반면에 닷을 이용함으로써 장거리까지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들 수 있습니다. 돛도 진화해 갔다. 돛이 하나인 배는 야거리 배, 쌍으로 달린 배는 당두리 배라고 불렸는데 돛의 재질과 크기에 따라 배의 용도도 나눠졌다. 돛이 달린 어선을 제작하는 건 당시 토목과 수공의 기술을 한데 모으는 것이었다. 먼저 목재를 구해 배의 밑판을 제작한 다음 배의 옆면인 배전을 올려가면서 몸체를 만든다. 그리고 배를 꾸미는데 이때 돛이나 노를 설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에 띄어서 정상적으로 뜨는지 확인하는 진수 작업을 성공해야 배가 완성된다. 특히 우리 전통배인 한선은 수심이 낮고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한 우리나라 바다의 특성상 배 밑이 평탄하고 큰 돛이 있는 구조로 발전돼 왔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돛이 가장 발달한 형태의 배는 우리나라 정통배인 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선 같은 경우에는 순풍일 때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측풍이나 역풍이 불 때는 그 사각범을 달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집자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바람을 이용해 더 넓게, 더 크게 바다를 누빌 수 있게 된 건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형 돛을 달기 시작하면서 대륙 탐험이 시작됐고 침략과 전쟁도 잦아졌다. 우리는 사실은 바람에 대해서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건 뱃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뱃사람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느냐 이거는 자기 편하기도 되고 또 배에서는 생명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바람을 활용하는 곳을 찾았다. 우리나라에서 바람하면 이곳 제주도를 빼놓을 수가 없다. 연평균 풍속이 3에서 6m/s로 내륙보다 1에서 2m/s가 강하다. 때문에 지금의 풍력 발전과 같이 바람을 활용하고 피하는 등의 갖가지 방법들이 전해지고 있다. 제주는 삼다도 외에 재해를 뜻하는 삼제도란 별칭이 있다. 첫째는 바람에 의한 풍제 때문에 어선에 상풍기를 달아 바람을 관측하고 등대에서도 파도를 항상 관측했다. 제주도에는 기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흉년으로 이어지는 게 상례였습니다. 조선시대 제주의 기상재해 기록을 정리해보면 가장 많은 것이 바람에 의한 풍해였다. 제주도는 원래 땅이 척박하고 재해가 많아서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흉년 때에 이것을 견뎌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조정에서는 제주도에 흉년이 발생하게 되면 민심의 동요를 막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구휼곡을 보내곤 했습니다. 척박한 땅 제주는 바람 외에도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최다우지다. 또 지질이 화산 흙이라 비가 쉽게 땅속으로 흡수돼버려 가뭄 피해도 많다. 이렇게 풍제, 수제, 한제의 삼제도에 사는 제주 주민들은 정부의 구휼 정책 외에도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 어민과 해녀는 항상 해상 사고에 대비해 구명대와 같은 표주박과 미숫가루, 떡 같은 비상식량을 준비했다. 그들은 어느덧 바람을 읽을 줄 알게 됐다. 구름이 빨리 날려. 바람 날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바람이 바닥에서 이런 돌아 바람을 싹 메우리처럼 이 안개처럼 그렇게 돌 때도 있어. 그러면 저렇게 큰 바람 불구나 그렇게 해서 하는 나와. 물속의 해녀와 달리 물 위의 어선은 항해술을 발전시켰다. 항해술은 바람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바람의 파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높게 올라올 적에는 우리가 보통 20-30도 이렇게 해가지고 항해를 하고요. 그냥 정면으로 항해했을 때는 아무리 뭐 해도 어선이 아무리 크고 무슨 뭐 배가 아무리 커도 정면으로 항해를 하면은 그 배가 이 파도에 덮여서 가지고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2-3도로 항해를 2-3도 내지 3-4도까지 이래 조금 선수를 틀어 가지고 항해를 하고 다시 정면으로 살짝 가다가 제주도 속담에는 보재기 사흘 나시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어부들이 3일 정도의 나시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주도 어부들은 일기와 바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고기 잡이를 하였습니다. 제주의 큰 포구엔 크고 작은 누각 같은 것이 있다. 그중 조천읍에 있는 연북정은 서울에서 유배를 온 양반들이 북쪽의 임금님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이 연북정의 용도가 꽤나 다양했다. 이것은 바람을 피해 머무는 곳으로 일종의 대피소였다. 때문에 시시각각 바람의 상태를 관측해 출항 여부를 결정하는 기상 관측소이자 항구 대합실의 역할도 했다. 금당포라고 있어요. 소소한 배달은 저천으로 들어오고 그 나머지 저 중간 되니까 이제 화북으로 또 들어오고 여기 제주도에서 선박 출입하는 건 여기가 제일 먼저 되었어요. 육지하고 같이 이제 통화되는데 이 배가 이제 들고 나고 하는 데는 바로 지금 말하면 선박
맵해서. 창이나 문이 없이 사방이 뚫린 이곳에서 사람들은 바람을 맞고 그것을 느끼면서 추락 여부를 결정했다. 바람을 피해 있으면서도 그 바람을 읽으려면 마주서야 했기 때문이다. 아니 이제 육지의 장사꾼이나 우리 그저 손님들이 여기 들어올 때 되면은 바람이 잔날은 멋이 없고 막 일주일에 한 2번은 바람이 세니까 여기 와가지고 잠자고 있다가 날이 그 뱃길이 트면은 우천이 좋으면은 배가 떠나고 그 들어오고 이렇게 아주 그런 식으로 놀아놨다는 그 우리가 그 말을 들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제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바람을 읽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알게 됐다. 제주도 어부들이 바다로 나갈 때는 새벽에 한라산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을 이용하고 고기잡이를 끝내고 포구로 돌아올 때는 바다에서 한라산으로 부는 해풍을 이용한다. 또 제주민들이 육지로 갈 때는 주로 남서풍이나 남동풍을 타고 다시 제주도로 올 땐 북서풍이나 북동풍 같은 북쪽 계열의 기류를 타고 돌아온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이제 어르신들 보면 풍선 이런 거 하면은 바람 위로 배가 올라갈 때 바람 위로 배가 올라가요. 돛을 단 배가 바람 위로 항해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그작으로 가는 거거든요. 갈자로 다시 좌작으로 갔다가 다시 이리 돌아왔다 하면서 그래서 옛 어른들은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했는 거라. 이렇게 바람의 기류를 예측하는 것도 연북정이었다. 사실 연북정은 바람을 피한다는 후풍소 중 하나다. 후풍소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해안가 곳곳에 있었다. 그중 울진 대풍어는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왕실의 보호, 관리를 전담한 수토사들의 활동이 기록된 것이다. 이곳에서 한일 독도 문제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일본은 조선이 독도 관리를 포기해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 조선의 수토사들은 이곳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가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곤 했다. 그리고 조선의 왕 대부분이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관리 감독을 했음을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엔 후풍소 외에도 생활 전반에 바람을 피하기 위한 대책들이 많았다. 곳곳에 방풍림을 심고 지붕은 돌과 짚을 엮어 고정했다. 또 논밭 둘레엔 돌담을 쌓아서 농작물을 보호했다. 이렇게 살아온 제주민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농법 등을 만들어냈다. 일례로 답전 농법은 씨앗을 파종한 밭에 수십 마리의 말을 몰아넣어 땅이 단단해지도록 밟게 하는 것이다. 흔히들 제주도를 바람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제주도가 바람이 강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그 횟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주민들은 이러한 바람과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이용하고 때로는 공존하면서 제주도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1929년 조선 박람회 때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경복궁 풍기대는 당시까지 사용했던 풍향 측정기와 같은 크기로 조선의 천문기상 과학에 대한 찬사가 끊이질 않았다. 풍기는 단순한 구조에 그리 심오한 과학적 원리도 없어 보이지만 바람을 관측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고 백성들은 재해를 극복해 새로운 삶의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해마다 제주를 비롯한 해안가에선 바람신인 영등 할매를 모시는 영등굿이 벌어진다. 음력 2월 14일은 영등신을 보내는 송별제를 올리는 날이다. 이곳 칠머리당에 모시는 신은 영등신 한 쌍과 하르방 한 쌍, 감찰서와 부인 모두 6명이다. 영등굿은 마을의 해녀와 어민은 물론 온 마을 주민이 모이는 가장 큰 행사다. 할마님 갈 때에는 괴기씨도 많이 뿌려동 같이 냅시다. 영등굿은 겨울에 머물렀던 바람신을 보내고 풍어를 기원하는 굿이다. 열렸구나 열렸으며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의 터전을 이뤄낸 제주민들은 자연을 이기기보다 그들의 삶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 바람 부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하고 똑같은 거 생각했는데 늘 잔잔한 날도 있고 웃음 날도 있고 그랬자면 또 우울한 날도 있고 또 속상한 날도 있고 그러면 하늘의 이 바람도 날씨도 똑같다고 나는 생각해요. 바람이라는 건 꼭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꼭 없어서도 안 될 부분이 이 바람이거든요. 자연의 현상인데 어찌 보면은 조금 불 때에는 친구 같고 너무 많이 불 때는 악연의 그냥 꼭 원수 같은 바람이 되는 것이고 또 전혀 안 불었을 때는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참 보면은 친구 같은 그런 바람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자연을 탓하지 않는다. 풍에도 수에도 그 자체가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바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기보다는 제주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생활 문화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의 바다가 고요해졌다. 비와 더불어 바람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상요인이다. 왕의 곁엔 항상 바람을 관측하는 풍기가 있었고 왕은 늘 풍기를 바라봤다. 바람을 피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 돛을 세웠고 삶의 터전을 넓혔다. 풍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하는 어쩌면 가장 과학적인 기상 관측 기구인 건 아닐까.